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 닷새 유예를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인 이란의 핵무기 포기에 이란도 동의했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인데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라고 강조하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지만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c. But we'll see. You have to get. 트럼프는 합의가 성사되면 미국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가져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 타결도 없다며 결렬되면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Otherwise, we'll just keep bombing our little hearts out.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란의 기회를 잡으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But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e're going to end up in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거라며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과 이란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으로 공격 재발 방지와 전쟁 배상 등을 요구해온 가운데 미국이 동결 자산 반환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중동 지역 긴장은 완화될 수 있지만 결렬되면 충돌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커 협상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정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주 파키스탄에서 양국 고위급의 대면 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협상 파트너로 지목된 실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협상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존경받는 리더와 이미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자신했습니다. So we are now having really good discussions. They started last night, a little bit, the night before that, and I think they're very good. 이 같은 극적인 반전 뒤에는 주변국들의 긴박한 셔틀 외교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 파키스탄이 두 나라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의 대면 회담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JD 벤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 등 이른바 트럼프의 최측근이 총동원됩니다. 상대는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의 실세이자 의회를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입니다. 하지만 갈리바프 의장은 공식적으로 협상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آقای قالیباف در این پیام تاکید کرد فیک نیوزها برای دستکاری بازارهای مالی و نفتی و فرار از باطلاقی است که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در آن گیر افتادند. 전문가들은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한 데다 협상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중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남은 기간은 단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슬라마바드에서 깜짝 대면이 성사된다면 중동은 극적인 해빙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란 내부 권력 다툼이나 이스라엘의 돌발적인 군사작전이 변수입니다. 진실 공방의 끝이 극적인 대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5일 뒤 더 큰 포성으로 돌아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닷새간 유예하고 협상 의지를 밝혔지만 한쪽에서는 예정대로 지상군 투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군 투입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연막 작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한 30일 해병 원정대 병력 2,200명이 오는 27일쯤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닷새가 끝나기 하루 전입니다. 이번에 보강된 해병대 병력은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안에 전개할 수 있는 육군 신속 대응 부대의 배치 계획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82 공수사단의 한 개 여단을 포함해 3,000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2 공수사단은 핵심 시설 점령에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병대가 섬을 장악한 뒤 이어서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작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초기 돌파에 강한 해병대가 상륙해 활주로 등을 복구한 뒤 장기 주둔이 가능한 공수부대가 바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 전환이 압박용이 아닌 연막작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분위기에서 3차 핵협상을 마친 직후 전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군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장기전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Focus and energy has to be in the swift de-escalation, but we've got to plan on the basis that it could go on for some time. 매일같이 돌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속에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네, 이번 주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협상 중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서를 부인하고 있는 이란도 이스라엘 주요 도시의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쟁 4주차에 접어들며 미사일 재고가 급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중동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규 특파원, 이 소식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이스라엘이 협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격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사실을 공개한 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영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이스라엘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과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성과가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을 더 확보할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הנשיא טראמפ מאמין שיש סיכוי למנף את ההישגים הכבירים של צה"ל ו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כדי לממש את יעדי המלחמה בהסכם, הסכם שי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네, 네타냐후 총리 말대로 실제로 이란과 레바논의 이스라엘 공습이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밤사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SNS에는 공습 피해를 입은 테헤란 시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스라엘이 이스파한과 호람샤르 두 도시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시설과 물류 거점이 있는 도시 두 곳이 이번 공습의 주요 타깃이 된 겁니다. 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가스 공급 시설에 타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에도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당국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난 뒤 레바논 남부를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המערכה הנוכחית בלבנון חייבת להסתיים בשינוי מצב יסודי מעבר להכרעתו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יזבאללה. הליטני חייב להיות הגבול החדש שלנו עם מדינת לבנון. 예, 그런가 하면 이란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을 계속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새벽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표적에 대한 진실된 약속 4작전에 78차 공격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벽부터 SNS에는 수도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퍼붓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이자 에너지 허브가 있는 하이파에도 이란의 공습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 2,500기에서 1,000기로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집속탄을 자주 쏘는 것도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서라는 겁니다. 다만 이란 정권이 유지되는 한 어떻게든 미사일 보유를 원상태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정하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과거 이란의 트럼프 암살 시도를 복수할 기회라며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시각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지난달 28일 직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에 복수하고 하메네이를 살해하기에 이 이상 좋은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소식통들은 이 통화가 하메네이 제거에 대한 기회창이 닫히고 있다는 정보 보고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촉매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4주째 접어들면서 우리 산업의 기본 원료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석유화학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수출 제한 조치를 비롯한 고강도 수급 대책을 시행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기업 LG화학이 전남 여수의 나프타 분해 시설 2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중동산 나프타 수급이 끊기자 규모가 더 큰 1공장을 최대한 오래 가동하기 위해 2공장부터 멈춰 세웠습니다. 앞서 여천 NCC도 생산량 조정을 위해 일부 공정을 중단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플라스틱에서부터 합성 고무까지 다양한 산업 소재로 폭넓게 쓰입니다. 나프타 분해 시설이 멈추면 조선과 가전, 반도체 등 핵심 산업도 줄줄이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산업 전반의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번 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업체들로부터 나프타 생산량과 비축량을 보고받고 정유 업체들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 업체에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나프타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은 이른바 전쟁 추경에 반영해 기업들을 지원하되 매점 매석이 적발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량을 제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석화 중심 기업으로 돌리면은 또 석화 중심 기업이 가동률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이 같은 수급 관리로 석화 업계의 가동 중단 시점을 5월까지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NCC 공장 가동 중단 역시 효율성을 위한 기업의 선택이라며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천 NCC나 LG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조치는 아니다라고. 정부는 나프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기업의 원료 공급과 생산 계획을 통제하는 긴급 수급 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환율과 더불어 해상 항공 운임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틱 해운거래소의 유조선 운임지수는 지난 20일 중동에서 중국 노선 초대형 유조선 기준 400.6을 기록해 전쟁 직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78.3% 올랐습니다. LNG선도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운반선의 경우 단기 운임이 지난달 27일의 4배, 1년 정기 용선료는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전쟁 직전의 2.5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25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른바 전쟁 추경의 편성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달 용기부터 의료도구까지 석유화학 제품이 안 쓰이는 곳이 없다며 에너지 도입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길어지는 중동발 위기가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수급 차질이 걱정되는 품목을 꼼꼼하게 점검해 대체 공급처 등까지 파악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른바 전쟁 추경을 어떻게 짤지에 대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국민 체감 원칙에 따라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배가 될 거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보전해 줄지와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어쨌든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걸로 세금 깎는 건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이게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이 대통령은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은 현금이 아닌 사용 기한과 장소가 제한된 지역 화폐로 지급해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로 쓰겠다는 소신 또한 재차 피력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 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돕니다. 공공부문에는 차량 오부제 운행 등 솔선수범을, 정유사에는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일벌백계 경고와 함께 위기 극복 동참을, 일반 국민에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마련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는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논란에 선을 그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중동 상황이 중대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과연 협상 국면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제 상황도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초토화 최후 통첩을 했던 48시간의 시한 중에 12시간 남기고 이란 발전소하고 에너지시설에 대한 공격을 닷새간 멈추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이란은 협상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양측의 말이 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꾼 이유를 우리가 좀 보자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종전 협상을 위한 이제 초석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종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긴장감을 극대화시켰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이 양국이 협상을 통해서 지금 종전을 하는 게 가장 지금 좋거든요. 이 양국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도 역시 지금 계속해서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종전 협상을 위해서 유리한 그런 이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그런 이제 기싸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런 지금 말이 나오는 과정에 계속해서 물밑 협상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악재들이 많죠. 예를 들면 뭐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뭐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내부에서도 지금 반전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11월에 중간 선거가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패배하게 된다고 하면은 레임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종전 협상을 좀 준비하기 위한 지금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란도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모두 지금 이제 종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란은 협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고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지금 순교를 한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에서 지금 대화에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다소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런 정서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지만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뭐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이제 대면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협상이 극적으로 타협이 될지 아니면은 뭐 확전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트럼프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말을 바꾸고 있으면서 결국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전쟁의 종결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계속 어떤 뭐 이렇게 강한 공격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뭐 미국에서 6대 요구안이 나왔고 그래서 그 뭐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요구안들이 사실은 또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이런 그런 이제 협상 과정에서 변경이 될 겁니다. 이제 이란 쪽도 보면은 뭐 세 가지 요구안을 이야기했잖아요. 뭐 정당한 자국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든지, 뭐 전쟁 배상금을 달라든지.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 말을 이제 계속 이제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이 지금 병력을 추가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병대가 오키나와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수천 명씩 지금 다가오고 있고, 육군에서도 지금 이제 공수사단인가요? 공수사단에 지금 온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실상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 준비를 위한 시간 벌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지상군 자체를 고려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그 미국의 판단은 최고 지도자죠. 세이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은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이제 정권이 전복될 거라고 본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전이라든지 이런 지상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지상군 투입 얘기가 나왔을 때 지역 세력, 영내 세력을 이용한다. 그래서 쿠르드족을 뭐 이용한 그런 지상군 뭐 그런 투입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것이 보면 이라크 이제 자치정부, 쿠르드족 자치정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전략적인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로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양면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 종전 협상을 위해서 압박 전략을 좀 더 강화시키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지금 전략이라고 저는 이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뭐 이란과 대화를 계속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매체가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니고 대화 상대가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 뭐 실세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물인 겁니까? 우선은 이 모하마드 바케르 갈리바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언급해보고 싶은 인물은 이제 알리 라리잔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온건 보수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JCPOA라고 하죠. 미국과 그 이란,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이제 양자 협정은 아니고 이제 다자 협정인데, 이 JCPOA에서 보면은 이것을 좀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이제 알리 라리잔이었고, 이제 이 모하마드 바케르 갈리바프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장인데 좀 강경 보수파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이 IRGC, 그러니까 군부 출신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알리 라리자니가 만약에 있었으면 조금 더 협상이 수월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런 인물을 제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에 있어서 조금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좀 이제 불리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또 이 갈리바프 이분이 보면은 테헤란 시장을 또 여기만 또 실무형 행정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이분이 테헤란 시장을 했을 때 제가 또 이란에서 유학을 했던 시기랑 겹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란의 그런 교통체증이 정말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한 인물이 이제 갈리바프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실무형 행정가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이제 이분은 정책을 추진할 때 보면은 실용성 같은 거를 뭐 이게 실제로 효용성이 있냐 이런 것을 좀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대화의 그 상대가 뭐 하메네이,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2015년에 JCPOA 때도 보면은 대화의 상대가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는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2005년에 아흐마드네자드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서방 세계와 대립각을 세웠다가 2013년에 하산 로한이라는 인물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2015년에 JCPOA가 타결이 되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핵 협상 창구가 이제 국가안보 최고회의에서 이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로하니 대통령에게 정권을 위임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대통령 산하의 외교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왔던 인물이 이제 보면은 이제 자바드 자리프 같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같은 이제 그 외무장관이었던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거를 이제 중심 축으로 해가지고 이 JCPOA를 이제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보면은 외교부에서 이런 실무의 그 핵 협상 창구는 담당을 할 것으로 보고,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보수파가 좀 약간 좀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IRGC 같은 이제 이런 이제 군부가 여기 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갈리바프 같은 인물이 이제 IRGC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언급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지타바 하메네이라는 인물이 지금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란의 사기 저하를 뭐 지금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그건 정말 이란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분석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란은 기본적으로 종교 사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은 12대 이맘, 그러니까 12이맘파의 종주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최고 지도자가 12번째 이맘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의 대리인인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 11번째 이맘이 하산 알 아스카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874년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11대 이맘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그게 이제 무함마드 알 문타잘이라는 인물인데 한 번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이분은 항상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제 대중들과 접촉을 하다가 941년에 이제 완전히 은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은폐기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2대 이맘의 대리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등장하지 않는 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뭐 이게 뭐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 상황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이란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신정주의 사회에서 이제 신격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습을 드러나지 않아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강경파인 이 갈리바프하고 지금 이제 협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모델처럼 미국이 갈리바프를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로 낙점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미국의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인물이 갈리바프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갈리바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강경 보수거든요.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이 갈리바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리 라리자니 같은 인물이 지금 제거가 된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대화가 되면서 세속주의 정권으로 갈 수 있을 때 어떤 인물이 있을까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갈리바프밖에 없지만 갈리바프가 과연 그 뭐 베네수엘라 모델 같이 해서 미국이 협조를 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국제유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발전소 공격 유해 발언 이후에 국제유가가 약 11%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지적적 리스크가 완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10% 넘게 떨어진 거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참 투기 자본 많이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지적적 리스크가 사실 완화되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 자본이 참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근데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이제 유가에 대해서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락 베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도 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또 내일 가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사학적인, 그러니까 레토릭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이제는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유가가 또 반대로 10% 넘게 또 쓸 수도 있는 상황은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이젠 좀 진정되나 보다. 뭐 인플레이션이 잠잠히 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는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라고 보면은 역시나 미국 LNG 기업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또 기업들이고, 그래서 저는 역시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번 중동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게 됐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왜 에너지가 안 나올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 정도로 사실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이번 중동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뉴욕 증시 시장 개장하고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이란 전쟁 관련 중대 발표를 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그런 외신 분석도 있던데, 예를 들자면 증시가 문을 닫을 때 이제 최후 통첩을 하고, 그리고 개장 직전에 닷새간의 유예를 언급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개장 전에 하고 나쁜 뉴스는 마감 이후에 한다. 그게 패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뉴욕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보면은 항상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좋은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이제 비즈니스맨이라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뉴욕 주가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여기서 반증이 나오거든요. 실제 과거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 작년이었습니다. 4월 2일에 뭐 해방의 날이라 부르면서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목소리를 높였을 때가 그때 이제 장 마감 직후였어요. 4시 반.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 4시 반 이후에 그 직후에 바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제는 사실 이제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이제는 이런 이슈들을 이제 밝혀왔고 또 하나 본다 그러면 실제 뭐 관세부가 10전도 마찬가지죠. 휴장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토요일이라든지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제 성포 발표도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도 사실 휴장일에 한마디로 장이 없은 날에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이제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영향이 덜 가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반대로 보면 이제는 뭐 장 마감 후에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악재 같은 거를. 근데 항상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이거예요. 하필 우리가 또 장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장은 계속 이렇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떨 때 보면 참 얄밉기도 하고요. 하필 이러면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패턴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뭐 결국 뉴욕 시장 상황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직전에 뭐 주식 시장이랑 원유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이제 이번 전쟁으로 큰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부자연스럽죠.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한 5억 8천만 달러의 규모가 이제 석유 선물 시장 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니까 매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걸 아니까 그 전에 미리 이제 매도세를 이제 던진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고요. 무엇보다 일단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CNN 보도를 통해서 이제 좀 알려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CNN 측에서도 이제는 추측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이게 확실하다, 뭐 어떤 반대적 수혜를 입은 세력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유가라든지 주가 이전에 이 코인 시장에서 사실상 이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에 대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이런 걸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건 이미 외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정보를 알고 내부자 거래로 먼저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도 뭐 당연히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 이건 굉장히 범죄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범죄익을 보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지금 논란이 참 많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금 디젤류도 미국 안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뭐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본다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고 있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에 과연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간에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시 이주환 교수님 협상 얘기를 이제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번 주말에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종전 협상을 개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전쟁의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말지를 그 이제 나름 분수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국에서 계속 전쟁을 이어 나갔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국 모두에게 지금 굉장한 막대한 피해가 지금 발생할 것이 눈보듯 이제 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이란이 미국을 향해서 이야기한 3대 조건도 보면은 뭐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거고, 예를 들면 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겠죠. 그리고 뭐 전쟁 배상금 문제, 그리고 다시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보장을 해달라. 근데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우리가 전쟁 배상은 못 해주지만 해외 동결된 그 자금은 풀어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이란 입장에서는 배상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종전 협상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 원래 이란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것이지만 이용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자금줄이 막혀 있는 것이 답답함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것.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약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종전 협상 안에서 계속 이제 내용 바뀌겠지만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란은 지난 50년 동안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쳤던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란은 굉장히 외교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혀 협상 가능성이 없는 카드를 막 던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앞으로 좀 이어나가면서 이제 그런 여지가 많고, 또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글로벌 경제 타격이라든지 11월 중간 선거 같은 지금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종전 협상을 굉장히 이렇게 좀 양국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시너지 효과도 낼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런 효과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양국이 협상에 나설 거다라는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는 뭐 항복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권 교체를 계속 공언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입장이 바뀐 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협상에 나서려고 하는 게 뭐 국제 유가라든지 세계적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좀 크기 때문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처음에는 뭐 그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결국 잘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말을 바꾸는 것이고, 그 이란이도 배상금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배상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또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그럼 뭐 동결자금 우리가 풀어주는 건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지를 두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전쟁이 과연 정당한 전쟁이었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이란의 위협을 받고 지금 유조선이 다니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이 공격을 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이 동맹국들, 한국을 포함해서 뭐 좀 해서 같이 좀 약간 유가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좀 동참을 해달라. 지금 이게 굉장히 상황이 전쟁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좀 흐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그런 미국을 압박하는 뭐 글로벌 경제를 타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걸 방어하려는,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의 그런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꾸 이런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가장 최우방국이라는 영국마저도 지금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호르무즈 해협 지금 상황이든 이 모든 상황이 전쟁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일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15개의 쟁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도 아니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어쨌든 그 15개가 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뭐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리려다가 아까 좀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뭐 정치 전문 매체에서 나온 또 내용을 보면은 6대 요구안도 뭐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보면은 그냥 한 몇 개만 언급을 해보자면은 뭐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뭐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핵시설 해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뭐 예전에 뭐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등 무장 대리 세력 자금 지원 중단,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마련했다고 나오는데, 지금도 뭐 15대 뭐 요구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것이고,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결국엔 지금 수용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계속해서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트럼프가 던져보고 이란의 반응을 한번 지금 계속 보고,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불가침 조약이나 배상을 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구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미납시에서 그런 초등학교 오폭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민간인 피해, 어린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란은 이것을 배상금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외에 지금 묶여져 있는 동결 자금을 우리가 좀 해제하는 방안, 그럼 또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도 역시 전쟁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전혀 지금 그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뭐 이렇게 좀 말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대화의 여지는 굉장히 지금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론가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전쟁 이후에 미국하고 이란이 이 해협을 공동으로 통제하자,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이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레토릭 그냥 말장난 아니냐, 이런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인 어떤 설계안이 없어요. 그 말로만 그냥 공동안을 가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시장에 던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는 이유가, 첫 번째로 보면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전쟁 뭐하러 일으켰어?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자국 내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 내에서도
이거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후폭풍이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라든지 뭐 바레인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사실상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마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의 세력 확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확대된다 그러면 이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지금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는 이런 중동 쪽에 영향력을 더 줄 수 있는 그 교두보가 좀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칙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뭐 많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나 아니면 뭐 선물 시장은 본다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별 반응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뭐 완화적인 조치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 뭐 공동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동 관리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지금 시장에서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어느 정도 가셔야된다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반응은 뜨겁지 않다. 말만 있을 뿐. 네, 말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유예 발언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또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전쟁 목표가 결국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후자에 좀 약간 좀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예,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신정 체제여도 친미 정권이면 괜찮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신정 체제 자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이데올로기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전에 팔레비 왕조였을 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스라엘과 이란은 굉장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그런 뭐 군사적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정보 그런 협력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이게 닉슨 행정부에서 그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의 안보는 지역의 이제 우방국이 책임지게 하겠다. 근데 이란이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이고 그래서 실제로 닉슨 독트린이 실제로 적용된 국가가 이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동의 헌병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이것이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슬람 혁명 이후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인데 이제 이 이슬람 공화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아파 종주국이기 때문에 시아파의 이데올로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저항, 정의 이런 개념인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고 타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그 이란의 그런 이제 세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정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이란이 하마스는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를 지원하잖아요. 이란이 이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마스는 이런 이제 불의한 세력, 이스라엘에 항의하고 지금 이렇게 저항하는 정당한 세력으로서 하마스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과거 중동에서 취했던 정책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1982년에 레바논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PLO,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라는 PLO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1987년에 1차 인티파다, 팔레스타인에서 민중봉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강압 정책으로 해서 이제 쌓였던 그런 이제 불만이 폭발해서 일어난 것이 1차 인티파다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동 정책이었지만 82년에 그런 레바논 침공으로 인해서 그 이제 나타난 단체가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고 있죠. 87년에 1차 인티파다 때 나타난 게 하마스거든요. 하마스는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중동의 그 자신들의 그런 안보 강화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의 안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어떤 자국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정책의 그런 목표대로 맞아떨어질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은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이제 뭐 추구 만들어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미국과 어느 정도 좀 발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차부터 4차까지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8년에 이스라엘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전쟁부터 56년에도 있었고 67년에 그리고 73년에 4차 전쟁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면 73년에 4차 전쟁 때 보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동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게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책은 미국의 도움 없이 그렇게 단독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멈춰라 하면은 이스라엘이 단독 행동으로 전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의 그런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우리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스피가 이제 반등에 나섰는데 5,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했죠. 사실 좋게 장 시작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뭐 해병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공수부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이제 출렁이면서 훅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장세로 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도 하나로 헤드라인 뉴스 하나로 계속적으로 장이 출렁이는 거 봤을 때 사실 우리 장이 건전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오늘도 장을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고 환율도 사실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지난 종가 대비에는 좀 소폭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시 반 종가를 봤더니 1,495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고환율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좀 리스크가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주가 많이 투자하시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금에 또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데 당분간은 사실 금 가격은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면 금은 어제 대체 수준에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플레이션 오면 사실 이제 금리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야 사실 금 가격이 더 오를 텐데 뭐 금리를 못 내려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금리는 동결이다 이렇게 얘가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금 가격은 안 좋은 상향으로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 또 하나가 이제 코인 많이 투자하시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인은 참 재밌는 시장인 게 그렇게 뭐 원래부터가 안 좋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작년 10월부터요. 안 좋았지만 뭐 전쟁 이슈나 없으나 지금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전쟁 이슈로 인해서 중동 사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뭐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는 포지션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이제는 시장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환 한국외대 일한학과 교수, 권혁준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자 각국이 탄소 중립 약속을 뒤로하고 다시 석탄 발전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세계 천연가스와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길목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청정 연료로 주목받던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How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Asia Pacific are turning back to coal as a short-term stopgap for the lack of gas to power supplies. 상황이 가장 절박한 곳은 인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자 인도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법까지 일시 중단하며 석탄 화력을 완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아예 수출보다 자국 내 공급을 우선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the whole of the Asia Pacific region, Southeast Asia, South Asia, East Asia, including China, is at a massive decision moment now with this latest crisis in the Middle East. 문제는 환경과 건강입니다. 석탄 해기로 인해 아시아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미 WHO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시계바늘도 멈췄습니다. Yeah, I think there's, the short-term impacts are probably higher emissions, lower air quality results, and that's very problematic. 전쟁이 부른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는 당장 전력난 해소라는 현실 앞에 힘없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서울시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홍기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예비 경선 결과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후보가 본 경선 후보자로 결정이 됐다라고 밝혔고요. 김영남, 김영배 후보는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서울시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는데요. 예비 경선 결과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후보가 본 경선 후보자로 결정됐다고 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에 따라 금융시장이 하루하루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6%대 급락했던 코스피는 오늘은 2.7% 상승했고요.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1,5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어제 6% 넘게 급락한 코스피는 오늘은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에 2.7% 올라 5,5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이 대거 주식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4거래일째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대,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1%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2%대 오른 112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낙관이 가장 안 좋은 판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라는데 그 얘기는 투자 수익이 난 부분은 그냥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는 자세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22원 하락해 1,495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트럼프의 초토화 발언에 어제 17년 만에 최고치인 1,517원대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지만 공격 연기 발언에 30원 넘게 떨어지는 등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처럼 큰 환율 변동성은 수출 기업들의 대응력을 떨어뜨려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가는 오르는데 수출 단가를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면은 환율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단가를 내리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환율이 나흘 만에 1,500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가격은 1배럴에 160달러를 넘어 100달러 안팎으로 움직이는 브렌트유나 WTI보다 훨씬 비싼 현실이 반영됐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비쌀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란 사태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4대 정유사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뿐 아니라 과거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과 HD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까지 연이틀 전방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담합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PC 등 디지털 자료 확보에 집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겼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이들이 유류와 석유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에서만 유류를 공급받도록 하는 전량 구매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여파가 수사 착수의 근거가 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의 과거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담합 행위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4대 정유사의 또 다른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이례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한 만큼 담합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와 분석에 당분간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일도 내륙에서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아침에는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전 19도, 대구 1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4월의 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제주도와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 공기도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 닷새의 유예를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인 이란의 핵무기 포기에 이란도 동의했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인데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라고 강조하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지만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c., etc. But we'll see. You have to get. 트럼프는 합의가 성사되면 미국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가져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 타결도 없다며 결렬되면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Otherwise, we'll just keep bombing our little hearts out.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란의 기회를 잡으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But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e're going to end up in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거라며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과 이란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으로 공격 재발 방지와 전쟁 배상 등을 요구해온 가운데 미국이 동결 자산 반환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중동 지역 긴장은 완화될 수 있지만 결렬되면 충돌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커 협상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다음 달 9일을 기점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국들의 중재 움직임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말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종전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호르무즈 해협 근처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이 전쟁 종식 목표 날짜를 정해놨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스라엘 매체는 현지 시간 24일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다음 달 9일을 전쟁 종식 목표 날짜로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종전이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2일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에 이스라엘 최고 문화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파키스탄 수도에서 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파키스탄이 잠재적 고위급 회담 장소로 이슬라마바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대변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를 인용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와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사되면 2월 28일 개전 이후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이뤄지는 겁니다. 네, 이란은 협상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의 중재 움직임은 꽤 구체적이라고요.
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국의 움직임 역시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이란의 친선국들이 미국의 종전 협상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란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게 이란 외무부 공식 입장입니다. 이란도 협상 움직임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키스탄의 움직임을 보면 흐름이 감지됩니다. 지난 22일 파키스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아삼 무니르 육군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엔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고 이후 양국 외무장관의 별도 통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다면 파키스탄은 언제든지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 이란이 비공식 접촉으로 긴장 완화를 타진하고 있지만 협상이 진전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김특파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공습 유예와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양보하진 않고 있습니다. 5일 유예 발표 직후에도 이란 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의 주인은 이란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ا اقتدار کامل ابتکار عمل در منطقه خلیج فارس و آبهای سرزمینی عمان را در دست دارد و بسیار هوشمندانه و مقتدرانه تنگه هرمز را کنترل می‌نماید. 실제로 해상에선 이란이 자체 설정한 안전 통로를 통한 선별적 통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선주 소유의 화물선이 이 경로를 이용해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항로가 아니라 이란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 수로를 통하는 항로로 이렇게 되면 선박들은 사실상 이란의 전면적인 통제와 감시 아래 해협을 지나게 됩니다. 이란의 안전 통로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모두 20여 척의 선박이 향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여는 대신에 자신들이 허가한 선박만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닷새간 유예하고 협상 의지를 밝혔지만 한쪽에서는 예정대로 지상군 투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군 투입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연막 작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한 30일 해병 원정대 병력 2,200명이 오는 27일쯤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닷새가 끝나기 하루 전입니다. 이번에 보강된 해병대 병력은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안에 전개할 수 있는 육군 신속대응부대의 배치 계획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82 공수사단의 한 개 여단을 포함해 3,000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2 공수사단은 핵심 시설 점령에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병대가 섬을 장악한 뒤 이어서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작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초기 돌파에 강한 해병대가 상륙해 활주로 등을 복구한 뒤 장기 주둔이 가능한 공수부대가 바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 전환이 압박용이 아닌 연막작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분위기에서 3차 핵협상을 마친 직후 전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군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장기전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Focus and energy has to be in the swift de-escalation, but we've got to plan on the basis that it could go on for some time. 매일같이 돌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속에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공동 통제라는 이 파격적인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이란은 대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테헤란 공습을 강행하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중동 평화를 향한 트럼프의 빅딜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결정적 국면에 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틀간의 예비 협의를 바탕으로 이란 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5일간 유예하라고 군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조기 종전 성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전쟁을 끝낸 대통령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식 도박입니다. Now Iran has one more opportunity to end its threats to America and her allies, and we hope they take it. 하지만 전장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트럼프의 발표 직후에도 테헤란 심장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안보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며 미국의 협상 속도와 상관없이 이란의 위협을 뿌리 뽑겠다는 마이웨이 전략입니다. במקביל,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תקוף גם באיראן וגם בלבנון. אנחנו קודשים את תוכנית הטילים ותוכנית הגרעין עד דק וממשיכים לפגוע קשות בחיזבאללה. 이란 측의 반응은 더 냉담합니다. 최고 지도자 부재설 등 내부 위기 속에서도 겉으론 강경한 항전 의지를 보이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로 지목된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대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رئیس مجلس در واکنش به ادعای دروغ ترامپ تاکید کرد هیچ مذاکره‌ای با آمریکا انجام نشده است. آقای قالیباف در پیامی در فضای مجازی با بیان اینکه مردم ما خواهان تنبیه کامل و پشیمان کننده متجاوزان هستند تصریح کرد. 결국 트럼프의 도박이 성공하려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외교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자 행보를 억제할 실질적 지렛대가 필수적입니다. 워싱턴의 종전 훈풍과 테헤란의 폭격 연기라는 엇박자는 미국의 중재력이 동맹과 적대국 양측에서 시험대에 올랐음을 시사합니다. 안보와 경제, 정권 생존이라는 세 나라의 절박한 동상이몽이 평행선을 달리는 한 트럼프의 중동 빅딜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 전쟁 초기보다 크게 줄었지만 정권 유지 시 원상태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 싱크탱크 알마 연구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전쟁 초기 2,500기 수준이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량이 현재는 1,000기 정도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알마 센터 책임자인 사리트 제하비 이스라엘군 예비역 중령은 이란 정권이 유지되는 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어떻게든 전력을 재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정체제의 붕괴를 기대했던 미국 이스라엘의 바람과는 달리 이란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통치 구조가 굳건한 데다 이번 전쟁이 반외세 정서를 자극하면서 시민 봉기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전에도 이란은 경제난과 누적된 체제 불만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 폭동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쟁 전 미국을 설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seize control of your destiny and to unleash the prosperous and glorious future that is close within your reach. This is the moment for action. Do not let it pass. 하지만 이란 체제는 미국 이스라엘 공습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성직자 통치 원리가 국가 구조에 깊이 자리 잡은 이른바 신정체제가 있습니다. 보통 매드물라 미친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쭉 행보를 보면 항상 체제를 존재하고 체제를 생존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세력이라는 걸 염두에 봐야.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가 있는 민주주의 형태지만 실제 권력은 최고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가 쥐고 있습니다. 군대, 사법부, 선거 검증기구까지 장악해 핵심 권력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또 최고 지도자 공백에 대비한 승계 절차와 권력 이양 구조가 헌법에 규정돼 있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حفظه‌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여기에 혁명수비대 같은 안보 조직이 결합해 반정부 세력을 막는 등 체제를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란 정권이 약해졌지만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권력이 더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라후 악발! انهدام النفط آمریکایی در محدوده شمال خلیج فارس. 외부의 군사 공격이 오히려 반외세 정세를 자극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을 하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 시위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우리가 원한 건 이건 아니었는데. 성직자의 정통성, 헌법상 승계장치, 혁명수비대 중심의 안보구조, 반외세 정서 등이 함께 맞물리며 이란에서 단기간에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정하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과거 이란의 트럼프 암살 시도를 복수할 기회라며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난달 28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에 복수하고 하메네이를 살해하기에 이 이상 좋은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소식통들은 이 통화가 하메네이 제거에 대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정보 보고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촉매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간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뉴욕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이후 뉴욕 유가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는 1.1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8% 올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으로 극심한 불확실성과 상당한 과매도 구간에 있던 주식시장이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고 짚었습니다. 모든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여행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델타 항공과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는 각각 2%, 5% 이상씩 올랐고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뉴욕장에서 1,486.7원을 기록하며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 years or less in the market, that we were experiencing an unusual period for investors of low volatility. I don't know that volatility is going to start to subside anytime soon.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인사들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흘러간다면 금리 인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 인하 입장을 접었다고 밝혀 금리 인상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 주식시장과 원유 선물시장에서 수상한 거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는 이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이번 전쟁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내부자 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새벽 6시 50분. 본격적인 거래를 앞두고 갑자기 S&P 500 E-mini 선물에 대규모 주문이 쏟아집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지수 선물 상품으로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방향에 돈을 걸 때 활용합니다. 비슷한 시각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역시 평소보다 훨씬 활발한 거래가 짧은 시간에 집중된 겁니다.
당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소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15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과 협상 가능성을 밝힙니다. 순식간에 주식은 급등했고 원유는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물론 이른바 프리마켓의 경우 작은 거래도 크게 보일 수 있는 데다 우연히 거래가 늘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국제 유가와 증시가 매번 출렁이면서 이런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f it's a negotiation tactic in that I don't see what the tactic is. I think it's just he's a very volatile person.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문도 퍼집니다. 중동 특사로 활동하는 트럼프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의 투자회사 자산은 1년 만에 30% 가깝게 뛰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중동 파병 문제에 대해 아직 미국 측의 공식 요구를 받은 건 없지만 물밑에서 여러 상황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파병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민주당 김병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공식적인 요청은 없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한미 간 전혀 상호 협의가 없는 건 아니라며 중동 전쟁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달부터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모두 10번 발동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 2일 올해 들어 처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어제까지 4번 매수 사이드카와 6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집계했습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누적 건수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모두 26건이고 올해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중동 사태가 4주째 접어들면서 우리 산업의 기본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석유화학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간 건데 정부는 이번 주 수출 제한 조치를 비롯한 고강도 수급 대책을 시행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기업 LG화학이 전남 여수의 나프타 분해 시설 2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중동산 나프타 수급이 끊기자 규모가 더 큰 1공장을 최대한 오래 가동하기 위해 2공장부터 멈춰 세웠습니다. 앞서 여천 NCC도 생산량 조정을 위해 일부 공정을 중단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플라스틱에서부터 합성 고무까지 다양한 산업 소재로 폭넓게 쓰입니다. 나프타 분해 시설이 멈추면 조선과 가전, 반도체 등 핵심 산업도 줄줄이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산업 전반의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번 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업체들로부터 나프타 생산량과 비축량을 보고받고 정유 업체들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 업체에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나프타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은 이른바 전쟁 추경에 반영해 기업들을 지원하되 매점 매석이 적발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량을 제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석화 중심 기업으로 돌리면은 또 석화 중심 기업이 가동률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이 같은 수급 관리로 석화 업계의 가동 중단 시점을 5월까지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NCC 공장 가동 중단 역시 효율성을 위한 기업의 선택이라며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천 NCC나 LG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공급에 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조치는 아니다라고. 정부는 나프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기업의 원료 공급과 생산 계획을 통제하는 긴급 수급 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처럼 플라스틱과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두부 용기나 라면 포장재, 종량제 봉투 같은 일상 속 제품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고환율과 겹친 중동발 충격이 물가 상승까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들, 라면 봉지와 과자, 생수, 페트병까지 대부분 석유화학 연료 기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며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나프타 가격은 이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공산품 가운데 석탄 석유 제품 항목에서 나프타 가격은 한 달 전보다 8.7% 올라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이달 들어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나프타 수급과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벌써 포장재 납품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두부 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이 용기를 더 이상 납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원재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일부 용기는 2달 정도 재고가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장재 공급에 대한 걱정이 퍼지면서 비닐 재질인 종량제 봉투를 미리 사놓으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좀 어머니가 사다 달라고 하셨는데 마트에서 사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아예 마트로 왔어요. 연쇄적인 물가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신선식품 유통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원료나 식품에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 고환율이 밀가루나 원당, 커피, 원두 같은 수입 원재료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포장재 수급마저 흔들리면서 결국 밥상 물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수급 위기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임신부와 유아 탑승 차량 등을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화합니다. 다만 민간 부문의 경우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자원 안보 위기 경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중국에서도 주유 대란이 펼쳐졌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 건데 당국이 처음 개입해 오름폭을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주유소, 밤 늦게까지 장사진이 펼쳐집니다.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 기름통을 잔뜩 들고 걸어온 사람들까지 뒤엉켜 북새통입니다. 24일 0시 기점 기름값 인상을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 당국은 10영업일 간격으로 국내 수요와 국제 유가 변동 등을 반영해 기름값을 결정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이번에 보통 휘발유는 우리 돈 약 370원, 경유는 400원 안팎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당국이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개입해 오름폭을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2013년 지금의 유가 책정 체계가 잡힌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为了稳定供应，国家可能会采取一些财税支持政策。 중국 당국은 가격 인상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수급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유조 선단 가운데 한 척은 중국 소유, 두 척은 인도 국적이었습니다. 국영 정유사 시노팩은 호르무즈 해협 대신 아덴만을 통해 사우디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비축유는 12억 배럴, 석 달치 정도로 추산되는데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국영 정유사들의 해외 수출도 금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서 노동당국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9개 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인 데 이어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쓴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불이 났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들어간 소방과 안전보건공단 감식반원은 공장 안쪽을 꼼꼼히 살핍니다. 경찰과 소방, 국가수 등 9개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인 지 하루 만에 다시 추가적인 현장 감식에 나선 겁니다. 오늘 혹시 어떤 감식 살펴보러 나오셨나요? 죄송해요. 빨리 가야 돼가지고. 네. 노동부에서 혹시 어떤 부분도 오늘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식반원들은 유력한 발화 추정 지점으로 알려진 공장 1층 생산 공정을 가장 먼저 살펴봤습니다. 연소 확대 요인으로 꼽힌 유증기나 기름때 등도 현장 감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희생자 9명이 발견된 휴게시설도 정밀 감식하기로 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내부 진입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손조한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대표는 약 5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표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복중 휴게! 경찰은 공장 1층 생산공정 천장 부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 규명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이 유족들에게 인도돼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이런 대규모 산업재해가 다시 재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장례식장. 안전공업 공장 화재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안치된 고인은 모두 3명. 안전공업 직원 수십 명이 이 빈소에서 다시 옆 빈소로 동료의 영정을 뒤로 한 채 추모를 이어갑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글썽이며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 사이 장례에는 정막만 감돕니다. 유족 대다수가 떠났지만 대전시청 합동 분향소를 찾는 발길은 여전했습니다. 고인의 명복과 유족의 회복을 비는 조문객들의 마음은 참사 후 며칠이 지나서도 한결같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유가족분들께서 기운 내셔서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일상에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좋은 곳 가시기를 정말 빌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비극을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윗사람들도 심사숙고해서 뭔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빈소를 지키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뒤로 한 채 우리 사회가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가 담겨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49살 김동환입니다. 경찰은 직장 내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49살 김동환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부산에 사는 전 직장 동료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에서 살해하고 전날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다른 기장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동환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고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이익에 필요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앙심에 따른 범행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 개인적인 감정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항공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재작년 퇴사한 김동환은 전 직장 동료 4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미행해 주거지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인사 갈등과 범행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동완의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김동완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경찰이 6년 전 3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로부터 당시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씨가 이같이 진술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딸을 숨지게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과거 연인 B씨는 친모가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생활밀착 1호 공약을 발표하며 민심구에 나섰습니다. 광역단체장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3명으로 추려진 서울시장 후보들은 더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천여 석에 달하는 지방선거를 광역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5선의 정책통 김태년 의원을 앞세워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꺼냈습니다.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접수해 정리한 뒤 새로 뽑힌 지역 일꾼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직접 느끼고 원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제안하는 형태입니다. 전담 의원과 1대1로 매칭해서 함께 공약으로 완성합니다. 1호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며 민생 정당 이미지 구축에 첫 삽을 떴습니다. 비슷한 시각 한병도 원내대표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의원을 만나 부산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진영이 탈환을 노리는 지역인 만큼 여당 프리미엄을 통해 수건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일찌감치 유력 후보 힘싣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에 누구보다도 진심입니다. 부산을 명실상부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데 경선 지역에선 후보자 간 경쟁이 한창인데 특히 뜨거운 서울은 이틀간의 예비 경선을 거쳐 5명이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기호 1번 박주민 후보, 기호 2번 정원오 후보, 기호 3번 전현희 후보.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겨냥한 나머지 후보자들의 공격은 한층 거세졌지만 지도부는 선을 넘진 않았다고 판단해 당장 관여하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경기지사 후보 3명은 앞다퉈 정책을 발표하며 2주 뒤 본경선을 향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대 통합시장을 놓고 5명이 맞붙은 전남 광주에선 강기정 시장과 신정훈 의원이 단일화 협상 시동을 걸며 결선 진출을 위한 합종 연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싹쓸이를 노리는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도 넘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한 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숙고 중인 김 전 총리는 이달 안엔 결론을 내리겠다고 화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컷오프 여진 속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도는 인물란 속에 공천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공천 배제 통보를 받아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연이틀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구에 이어 이번엔 여의도 당사 앞에서 대구시장 말고 다른 생각을 한 적 없다며 장동혁 지도부와 공관위를 압박했습니다. 공천 배제 결정은 저 이진숙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요청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당 안팎에선 보궐선거 출마를 보장받은 일종의 약속대련 아니냐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실제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이를 공론화했고 이 전 위원장도 요청이 있으면 생각해보겠다며 수용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뒤에 숨지 말라며 장동혁 대표를 강력 비토한 뒤 일종의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볼 공산이 큰데 무소속 출마까지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3자 대결이 펼쳐지면 등판이 임박한 민주당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구마저 내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반면 친한동훈계는 동상이몽, 주 의원이 사퇴하면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는 시나리오를 띄웠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물이 몰려 자중질환까지 벌어진 대구와 달리 격전지 경기도에서는 공천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지만 본선 경쟁력에는 물음표를 떼지 못하는 상황.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후보 선택에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 공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내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안철수 의원까지 중량급 정치인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언급되지만 가뜩이나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인물난 해소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공화국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선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한국을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며 다뤄가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적대기조 재확인에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위원장이 기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하에 일관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농업인으로 활동하며 비닐하우스에 설치한 밀실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남성은 저리대출과 농촌 정착금 등 지원을 받아 대마를 재배하고 일부는 직접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조명과 전용 선풍기 아래 대마초가 촘촘히 자라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 장비까지 갖췄는데 곳곳에서 말린 대마 잎이 나옵니다. 대마 맞죠? 본인 재배하고 있는 대마 맞죠?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밀실에서 대마초를 대량 재배한 40대 남성 A씨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3년 3억 원 가까운 돈을 저리로 대출받아 농장을 세웠고 매월 100만 원씩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해경은 A씨가 이 돈의 일부는 상추 재배에 썼지만 나머지는 몰래 대마초를 키우고 전용 장비를 수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8,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 3.9kg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에게 10g에 125만 원씩 두 차례 판매하고 일부는 직접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4분쯤 충북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한 대가 저수지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저수지에서 50대 조종사 등 탑승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천안시 입장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저수지에서 물을 깃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아침 7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신당동에서 하왕십리동까지 3km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면허를 재취득한 지 4일이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TS의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윗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3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이 스윗 외에도 보디투보디가 3일 연속 2위를 차지하고 훌리건은 4위를 기록하는 등 수록곡 전곡이 차트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아리랑은 또 일본에서는 오리콘 주간 랭킹에서 54만 7천 장으로 올해 해외 가수 최대 판매량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습니다. 네, 내륙에선 4월 중순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9도, 광주 8도 등 아침에도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17도,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는 낮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에 5에서 20mm, 전북 남부와 전남, 경남에는 5mm 미만으로 양이 무척 적겠습니다. 또 중서부와 남부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대기질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까지 말썽을 부리면서 비염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녹차나 생강차, 작두콩차를 마시면 비염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2잔에서 3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고요. 생강차도 과하게 마실 경우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두콩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꼭 볶거나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